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돈도 사람도 탈 대한민국이다가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투자 이민이 1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왜? 상속세가 부담이고요. 입시 지옥에 지쳤다. 이게 지금 이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동학개미들 지금 다시 서학개미로 옮겼습니다. 이 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 왜? 만년 저평가되는 한국 증시 좀 질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 해 한국 국적 포기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 상속세만 입시 지옥 때문에라고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겠죠. 뭔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문제일 텐데 지금 이제 저출산이죠. 여기에 심지어 이민이 한 2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위태롭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권력남용 그들 책임 물을 때 됐다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이 남대문 근처 지금 숭례문이죠. 숭례문 근처에서 이 2주 연속 장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집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력을 남용한 그들 이젠 책임을 물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탄핵 불지피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뭐라고 있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지금 주목이 되는 시점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보수 결집이다. 네, 한동훈 대표는 보수 결집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 약속 판단, 야당 비판에 집중.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동 범죄 세력에 날아 넘어가는 거 막을 임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지난 목요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뭔가 확실하게 야당 공세로 좀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당은 지금 이제 몰아치고 있고요. 여당은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또 야당 공세에 다시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윤 대통령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금융, 통상, 산업회의체 즉시 가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제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트럼프 2기 일단 확정이 됐죠. 그런 만큼 출범 전에라도 빨리빨리 대비책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출범 전에 빨리빨리 회의체 즉시 가동해야 됩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통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통상 분야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문을 했다 그래요.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도 최근에 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죠. 왜? 트럼프 당선인 골프 광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당시 이 당선인한테 바로 금장으로 된 골프채를 주고서 굉장히 또 친목이 좀 도모가 됐다라는 그런 일화도 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프 연습도 새롭게 윤 대통령이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뭐가 됐든 어쨌거나 한미 관계 또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또 다음 장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다방면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세 달 중폭 개각, 한남동 라인 쇄신입니다. 세 달, 다음 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12월에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폭이다. 특히 장관급, 장차관급 문제가 아니고요. 한남동 라인도 쇄신한다. 참모진도 뭔가 인적 개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개각 관련해서는 좀 이 인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참모진에 대해서는 글쎄 김 여사 라인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좀 들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남동 라인도 쇄신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네, 일단 예산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인적 쇄신에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불통의협 회장 반년 만에 탄핵, 의정 갈등 새 국면입니다. 어제 의협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뭘 의결을 했느냐? 이면택 전 이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지금 이면택 불신 76%가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년 만에 탄핵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협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얘기인즉슨 다시 말해 의협 차원에서 뭔가 새 국면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면택 회장 때는 사실 전공의와 사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면택 회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공의 쪽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요구를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새 회장이 오면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 섞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한눈에 봐도 이거 불났네 싶죠. 일단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보이고요. 여기 뿌연 연기도 지금 같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포항의 포항제철소입니다. 네, 어제 새벽 4시 20분쯤이에요. 경북의 이 포항제철소 지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큰 불은 그냥 타오르지만 않죠. 쾅쾅 거렸다는데 직접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남자인데 창문이 너무 세게 흔들려가 뒤진다는 줄 알고 바람이 세게 불었나 하고 보니까 불이 나다 크네. 쿵쿵 그 진행 같은 소리 났어요. 불기둥 수다 쪽. 네, 저 멀리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4시 20분쯤에 불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새벽잠 깬 포항 시민들 전쟁 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쾅쾅 소리 나면서 불기둥이 막 타오르니까. 근데 보면 여길 좀 보겠습니다. 불이 한 곳만 난 게 아니었어요. 4시 20분쯤에 여기에서 먼저 삼화이넥스 공장에서 먼저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뒤쯤에 4시 30분쯤에 4km 떨어진 또 다른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또 2차 화재가 났습니다. 사실 불이 한 번 나는 것도 큰일인데 연달아 지금 2번 다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여기저기서 퐁퐁 소리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쟁 난 줄 알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다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고가 잦으면 큰 사고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앞선 사례들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었죠. 일단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마 말 못한 두 글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2주 연속 거리 나간 이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죠. 들고 있는 건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여사 특검법 촉구 장외 집회에 이재명 대표 2주 연속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선택지도 하나뿐입니다. 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한 정권을 내쫓는 일입니다. 탄핵 결단해야 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 지금 숭례문 근처에서 있었던 김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입니다. 근데 김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인데 지금 옆에 보면 조국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다른 이 야당들이 탄핵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두 글자 차마 말 못해. 왜? 네, 왜? 왜가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 두 글자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 볼까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하지 못한 두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게 지금 기사 속에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차마 말 못한 그 두 글자 뭡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야 5당이 함께 연대해서 국민 행동의 날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것은 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던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한 차마 말 못한 그 한마디, 네. 그 두 어휘가 뭘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들었던 국민들께서는 네. 아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야라는 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헌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진 못했습니다만 마음을 함께한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같이 동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특검 이후에 어떤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뭐 그 부분을 이게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뭐 여당도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느 지점이 최종 목적지가 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두 어휘 요 두 단어가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탄핵, 하야 혹은 개헌 등등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거나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래서 특검법을 통해서 뭔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다. 목적을 갖고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탄핵이죠. 탄핵인데 그 앞에 숨은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방탄을 위한 탄핵. 그리고 그 앞에 또 두 글자가 있습니다. 또 뭐가 본인이 있죠? 유죄를 받기 때문에 방탄을 위한 탄핵.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패널 입장에서나 아니면 대변인 입장에서 네. 이 말을 다 알 수 있지만 그 말을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좀 무한한 제가 도리어 무한할 정도인데 사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거를 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환장이다. 근데 환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못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검에 대한 어떤 강조 부분은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거는 포장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장지를 걷어내면 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그 탄핵의 어떤 선물이 그 안에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탄핵을 생각했으면 그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역풍, 그 책임도 온전하게 갖는 게 정치인의 어떤 저는 오롯한 어떤 몫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은 하기 싫은데 본인들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 탄핵을 시키고 네.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본인은 회피하고자 한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탄핵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다 알겠는데 주변에서 다른 야당에서는 다 탄핵을 얘기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이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냐,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또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나왔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나왔는데 사실 조국 대표가 나올 법한데 조국 대표가 또 없었어요. 근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저희가 살짝 좀 시기를 좀 돌려보면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을 표결할 때 그때 시기가 좀 급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그다음 또 재보궐 중이었었죠. 그래서 지역에 있었어서 당시에 그때 저희 기억에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어디 간 거야, 뭐 안 하고 선거운동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아까 야5당 다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왜 안 나온 거죠? 글쎄요, 뭐 조국 대표가 왜 안 나오셨는지는 저는 뭐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좀 전에 영상을 보니까 신장식 원내 부대표가 네. 조국 혁신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연대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 조국 대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도 이번 그 장외 집회에는 연대에서 함께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16일 날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또 장외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날은 나오지 않으실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조국 대표가 아니어도 신장식 원내대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 뭐 의미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지금 야당들하고 다 같이 연대한 그런 장외 집회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뭐라고 했느냐?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민노총, 촛불행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야당이 연대였었는데 민주노총도 얘기를 하고 촛불행동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터를 한동훈 대표가 자기 SNS에 직접 올렸어요. 이 포스터를 봐라라는 거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이 4시에 하고 5시에 촛불행동이 하고 6시 30분에 민주당이 하고 다시 7시 30분에 촛불행동이 한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는 야당 간의 연대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어떤 강경한 시민단체들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손잡고 더 큰 탄핵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스터의 맨 밑에 보시면 네. 그 주체가 있어요. 촛불 행동이라고. 네네. 민주당이 만들어서 올린 포스터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 사회 단체 뭐 저희하고 함께 마음을 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일부 제 세력들이 특히 뭐 민주노총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과 연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일부 이름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기에 올리지 않은 수많은 이 국민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그 모임에 이 장애 집회에 주체가 되었다. 앞으로는 또 그분들이 진짜 주체가 되실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장애 집회가 네. 단순하게 일부 아주 뭐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표현대로 하면 국기 문란 세력, 뭐 헌법 부정 세력 이분들의 그냥 단순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포스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올린 이 포스터 자체가 민주당 쪽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촛불행동이라는 이 특별한 또 다른 시민 단체 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대로 뭐 받아서 같이 연대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부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관련해서 이 현재의 정권의 어떤 부족함, 비판 목소리에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처럼 일단은 뭐 아까 저희도 봤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다른 야당들과 다른 뭐 시민 단체들도 지금 같이 지금 이 장외 집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 한국일보 3면을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3면. 촛불 든야 김여사 특검 불붙이기, 법안 고쳐서라도 반드시 통과합니다. 김여사 특검법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법안을 고쳐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압박입니다.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수정안을 내서 이거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여당이 받지 않을 수 없게 어떻게, 여기 나와 있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제3자 추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사 대상도 축소를 하고 제3자 추천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라는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입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텐데 네. 항상 말만 하고 실제로 안 하죠. 해병대 특검도 관련해서 독소 조항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바꾼다고 했는데 문의만 제3자 추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네. 한동훈 대표가 그때 전대 이후에 해병대 특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네. 근데 이 수사 부분 하되 특검을 하더라도 진실 규명인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 수순을 위한 특검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저희를 진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들이 그런 안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 안을 내기 전에 네. 이렇게 군부를 떼듯이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왜냐, 본인인 입장에서는 계속 네. 강한 것으로 특검 전국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했는데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본인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던지고는 네. 싶은데 그게 또 원하는 건 진심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수정안 내고 제3자 특검 뭐 한다고 하지만 최상병 이 특검 보면은 제3자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안 하지 않았느냐 보니까 문의만 제3자였었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짧게. 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진 건 한동훈 대표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변화와 쇄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지만 그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뿐이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먼저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선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에게 그 면담을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 바로 꼬리 내려서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자마자 바로 꼬리 내리고 뭐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와 쇄신의 길로 이끌고 나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 함께 승선해서 같이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선거 앞두고 딜레마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딜레마다.
그동안 성과로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뭐 아까 꼬리를 내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용산으로 향했던 이 날을 살짝 접고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에 숨 고르고 이에 날 세운 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한동훈 대표, 지금 여기 서울신문의 제목에 따르면 용산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연속으로 나간 장외 집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결국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죄면 재판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네. 제가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과 야5당이 함께하는 장외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들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으로 규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 방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법관들의 판사 겁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재판부가 생방송 그 재판 과정, 선고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한두 번인데 이제는 대표까지 나서서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겁박하는 것입니까? 지금 판사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에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들을 겁박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네.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생중계라고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민주당은 사법부, 법원을 겁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법원장 불러가지고 특정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겁박이죠. 근데 192석까지 가진 야당이 다 모아가지고 또 장애 집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야당이 그 재판부에 대한 압박감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1심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권 무너질 수 있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법원 내 자문기구위원회에서 판사 좌표 찍기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련의 상황과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차분하게 무죄라고 한다면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유죄가 되면 저희가 좋죠. 근데 무죄가 됐을 때 그거를 생방송하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거는 내심 유죄의 가능성이 크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제로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유죄라는 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무죄가 맞다고 하면 아니 무죄 나는 거 전국에 생방송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라고 또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발표하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선고가 1심이 네. 아니고 최종심이면 저 생방송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선고가 1심 선고입니다. 이 선고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승복할 것 같지 않고요. 또 검찰이 승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 선거에 대해서 저게 어떤 국민들께 새로운 선입견을 만들어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재용 회장과 최서원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생방송을 불허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올 수 있죠.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유죄 취지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그럼 그다음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날개를 달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이거는 제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말로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겸허히 조용히 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승복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공개해 주세요. 선고 공판 공개해 주세요라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직전일까지 갈 수도 있다.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도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두 수용.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세 달 중폭 개각 한남동 라인 쇄신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좀 저희가 봤죠. 일단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죠. 법정 시한대로 만약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12월 중에 이거 개편, 이 개각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각에 이어서 사실상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눈길이 갑니다. 한남동 라인 쇄신이다. 왜? 윤 대통령은 참모진 개편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참모진 개편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남동 라인은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김여사 라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김여사 라인에 대한 쇄신도 실제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보면 특정 인물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강훈 전 비서관이 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을 했었죠. 근데 3배수 안에 들었는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원을 철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대통령, 그다음에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더 씌워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본인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국면이 전환돼야 된다 그런 충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튼간에 네.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난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희생,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7명 중에 1명이 어떤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보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저는 네. 일종의 프레임으로 될 수 있다. 야당의 공격에 있어서 그 공격의 지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바뀔 수 있고요. 네. 각 수석이나 비서관도 바뀔 수 있다. 큰 폭으로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고 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발굴과 검증의 단계에 있다. 네. 좀 지켜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즘만 짧게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처럼 강훈 전 비서관이 일단 3배수에 들었지만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강훈 비서관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8명 중에 1명인 거고요. 남은 7명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럼 남은 7명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든 아니면 이 사표를 내게끔 하든지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책을 물어서 내보낼 수 있겠죠. 아니면
강훈 전 비서관처럼 한동훈 대표의 지적과 상관없이 국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본인이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상황을 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조금 보고 그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뭐 명확하게 가타부터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물꼬를 좀 텄다. 분위기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저희가 참모진 개편을 좀 짚긴 했는데 사실 개각도 작은 일은 아니죠. 개각도 심지어 중폭입니다. 중폭이라고 할 때는 총리만 핀셋으로 개각이 돼도 이 중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밑에 장관급들이 이 국지가 장관급들이 또 이 바뀌면 그것도 또 중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상민 후임의 윤재옥 등 검증. 이달 하순부터 단계적 개각할 듯. 이상민 후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제 바뀔 것 같다. 이 윤재옥 의원이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현재 참모진 이 개편도 얘기가 나왔고요. 인사 개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중폭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야당에서 보기에 인적 쇄신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뭐 지금 이제 하시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한 뭐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그 복지부 장관 이 정도 세 자리 정도를 우리가 중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뭐 국어 사전의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 한남동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이거에 대한 저는 가늠자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7명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대통령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지금 각 대통령실에서 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선임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징계가 풀리자마자 바로 복직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쇄신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개각 얘기를 하시는데 개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충격요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총리부터 개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4월 그 총선 이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각이 한두 명 이게 이렇게 핀셋으로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국정 기조의 전환 이것으로 읽혀질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개각이 글쎄 중폭이라고 하려면 더 큰 폭으로 개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행안, 교육, 복지장관 이런 부분을 중폭이라고 말 수 있느냐 특히 참모진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참모진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뭐 김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말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교체 여부 주목. 네. 용산 안팎에서 이상민, 원희룡 등 거론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4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지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교체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경질성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네. 있을 때도 정권 초반에 교체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부인을 했고 네.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넘게 계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꼭 바뀌는 분위기라고 딱 단정짓기는 그렇고요. 뭔가 변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자리는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감안되면 네.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원희룡 전 장관의 얘기가 뭐 안팎에서 들리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원 장관의 뜻도 중요한 거고 실제로 알려진 것과 대통령실이 그런 고민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을 나가는 거는 저는 뭐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자분이 뭐 열심히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좀 앞서가는 내용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비서실장 교체는 있을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상민 장관 쪽은 처음 들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안팎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행안, 교육, 복지장관 우선 교체 걸어온 대통령실 사실상 한 요구 모두 수용한 거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이렇게 개각도 하고 참모진 개편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갔다고 한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5가지 쇄신이 있었었죠. 뭐가 있었느냐? 볼까요? 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에서 했죠. 참모 개편 개각 단행 이게 오늘 나온 얘기죠. 그리고 김여사 활동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했죠. 국정기조 전환 이 부분에서는 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사실상 다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일단 대통령실의 얘기인 거고요.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쪽은 한동훈 대표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받은 거겠죠.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엔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가 있죠. 최고위에서 이런 개각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주목이 좀 되는 대목이네요. 스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너스레.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대통령 관련 발언에 너스레 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연 이틀 명태균 씨가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저한테 지금 여기 이제 해명을 다 하고 증거자료 다 내고 왔는데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좀 나랑 인연이 오래된 직원 앞에 좀 있어 보이려고 너스레를 좀 떨었을 뿐이 약간 허풍 비슷하게 좀 떨었는데 경솔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언급되는 각종 의혹들은 거대한 거짓의 산인데 이 산은 강혜경 씨 그리고 한 매체가 쌓은 산인 거고 이걸 옆에서 도운 십상시가 있다. 근데 그 십상시가 누구냐? 방송 패널들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반론 기회를 또 저희가 드려야겠죠. 김광삼 변호사님. 십상시라는 명태균 씨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 기회 드립니다. 졸지에 이제 십상시 됐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본인이 엄청나게 자신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또 권력자도 치는 것처럼 엄청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얘기했죠? 검찰이 나를 조사하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 뭐 다들 뭐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친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의 힘을 과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스랬던 거다 얘기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처음의 태도는 권력자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압박을 하면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거나 구속시키지 마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너스레 떨었고 뭐 힘도 없고 언론이 뭐 지원했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이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쓴 것은 전부 다 자신의 녹취와
텔레그램 내용과 자신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걸 핑계를 마치 언론의 핑계를 대고 그 언론의 어떤 기사랄지 내용에 의해서 평론하는 이제 패널들에게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저거 자체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려면 자기와 관련된 모든 범행을 부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졸지에 십상시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자기가 조만간 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금 방송 패널이나 언론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의혹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된 게 있죠. 뭐 공천 개입 혹은 뭐 창원 산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게 공천 개입 의혹이었었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명태균 국민 누구나 사람 추천할 수 있어. 공천 개입 부인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 걸으십시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네. 언론은 계속해서 혼나고 있어요. 정도를 걸으라고 또 혼났는데 어쨌거나 일단 본인이 추천을 했다는 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뭐 하나만한 얘기고 사실 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사람으로 공천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훨씬 구체적으로 깊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얼마 전에 드러난 녹취에도 보면은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이 김영선 개입된 거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한다. 물론 그 말에 진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본인이 계속 하고 다녔던 것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가장 의심이 드는 것은 그러면 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가량을 받아갔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빌렸다. 그리고 이제 이걸 빌린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영부인을 내세워가지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영부인이 무슨 수심을 하는 쪽의 대표도 아니고 무슨 영부인을 내세워서 빌린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빌린 돈이라면 지금 언론하고 굉장히 이 검찰 조사 전에도 많이 접촉을 하셨는데 네. 뭐 하다못해 차용증이라든지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라고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뽑아올 수 있는 자료를 언론에 제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다가 안 될 때 언론 탓을 하는 것인데 국민분들 중에 언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 국민분들이 봐도 이거는 언론 개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남 탓을 하기 위한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뭐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누구 좀 뭐 인재로 써주세요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영부인하고 통화가 되고 대통령이랑 뭐 텔레그램이나 통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에 본인이 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얘기가 사실 뭐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지만 들어볼 필요가 좀 없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언론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언론이 가십거리를 찾아서 옐로우 저널이라서 이렇게 자꾸 부풀리고 뭐 이런 가십거리 자꾸 찾아갖고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를 왜 이렇게 언론이 궁금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앞서서 명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네. 얼마 안 됐어요. 저 얘기한 지. 명태균 씨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뭐 사적 대화 이 뭐 국민의힘에서 여권 쪽에서 그러는데 이게 사적 대화면 내가 공적 대화를 까야겠네 내일. 뭐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이게 보통 대화가 아닌가 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태균 씨 특징이요. 네. 정치랄 진짜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계속 비판해봐. 내가 더 큰 거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끌고 왔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지금 뭐 사적인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만 공천과 관련 발언은 사실은 한 것이 거의 드러났잖아요. 그게 뭐 의견 전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적인 대화로 끝나버리면 자기의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고 자기가 언론에 집중을 못 받으니까 공적인 대화 까볼까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 부부와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언론이랄지 정치의 그런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치 언론 기관을 다 서핑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한 거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뭐 너스레랄지 사적인 대화하고 단지 추천을 국민의 한 사람에서 추천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뭔가 비껴가려는 이제 전략적인 걸 세운 거죠. 그 보니까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창원지검 네. 조사 받으면서 지금 본인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리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추적해보면 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본인이 신용불량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여부는 않고 그 기자를 계속 공격해요. 네가 뭐 다 터뜨리고 뭐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신용불량자니까 계좌 돈 거래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의 특징을 보면 다 돈과 관련돼 있거든요. 김영선 공천도 9천만 원. 아니면 뭐 경남 경북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랄지 네. 아니면 뭐 광역 의원한테 받은 2억 6천도 다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돈들이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추적해 보면 다 나타난다. 이러한 점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뭔가 자꾸 이렇게 버럭버럭하고 자꾸 언론에 탓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가 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 내가 가면 본인 같은 X락하면 가나.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작년에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었다. 롯데호텔 38층에서 본 이 청와대 터는 뒷산, 백악산과 북악산 봉우리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서 배신을 뜻하는 흉지다라고 하면서 사진 찍은 걸 동그라미까지 쳐서 여기가 백악산이고 여기가 백악산은 없죠. 추측컨대 뭔가 이게 좀 다른 이 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백악산 여기가 북악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서로 좌로 틀고 우로 트니까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여기 흉지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청와대인데 여기가 흉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고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 이전에 명태균 씨 개입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명태균이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텔레그램 이런 내용들이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명태균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야권에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전부터 쭉 있었잖아요.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건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전하려고 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 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치 저 풍수질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옮긴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이 이제 너스레인 거죠, 너스레. 예, 그런데 뭐 이게 다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또 이전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통상 명태균 씨가 얘기했었던 이른바 너스레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다 한다고 해갖고 이번에 한 것뿐인데 이걸 갖고 내가 얘기를 해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 지킨 게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당시 논의했던 문서를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이전 선언을 통한 윤석열 리더십 구체화 방안에서 22년 1월 20날 TF에서 뭐 논의를 이런 거 했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뭐 제왕적 대통령 5년짜리 시한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전 계획부터 해서요. 이런 거를 같이 문서를 올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거지 뭐 명태균 씨 얘기 이런 거에 한 거 아니에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명태균 씨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계속 규명을 해보면 될 거지만 그런데 명태균 씨 아니라도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들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뭐 명태균 씨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실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대선 공약을 지켰다고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은 광화문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당선 직후에 파기하고 곧바로 용산이라고 하는 입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거는 정책 사업입니다. 갑자기 무슨 뭐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공법으로 당연히 가자면 국회에 법안을 올려서 뭐 대통령실의 주소를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추가 경정 예산, 본 예산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해서 정식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예비비로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비용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이 정부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기 초반, 아니 임기 취임 이전부터 이미 예고한 사건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자 대통령실 이전을 하더라도 청와대 일단 들어가서 이 작업들을 국회와 함께 한 다음에 민주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이 공간을 지배한다. 그런 리더십, 그런 정치라면 용산으로 옮겨도 좋아질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옮긴다고 했을 때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좀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꿀 때도 너무 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하는데 이게 절차적인 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뭔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결국 모이고 다 명태균 씨한테 지금 다 쏠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또 그만큼 많은 말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는 얘기기도 할 텐데 이 명태균 씨 동아일보 6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연이틀 조사 구속영장 청구 검토입니다.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 소환 조사는 끝났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김수민 의원님 사실 앞에서 저희가 봤을 때 뭐 갑자기 막 언론 탓하고 막 약간 화를 내는 면도 있고 갑자기 막 그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경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면도 있고 구속이 되면 입장이 또 지금과는 확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요도 보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공교롭게 그 시점에 또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걸로 봐서는 구속을 굉장히 겁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만약에 진짜로 구속이 되면 또 굉장히
크게 좀 심리적으로 요동이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 가능성은 좀 커 보이는 것이 네. 일단 본인이 휴대전화 3대, USB를 증거 인멸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지목되어 있는 네. 당시 2022년에 지방선거 후보, 예비 후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한 분은 공천 목적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구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어요. 그 전망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뭔가 입장이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큰 포로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르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정말 오늘 내일 상간에도 이 추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